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송희입니다. 서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초청하여 북콘서트를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작가들의 저변 활동은 물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문학적 자산으로 보관하고자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집을 상제하신 전 도지사님이신 송화진 시인 서예가님을 모시고 짧은 대담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지사님 시절에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아니요, 지금 어려우면 안 되죠. 8월에 그 제3시집 보라속을 박사를 상대하셨는데 이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우리 사회자께서 다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집의 양력을 보니까 김구영 선생님하고 미당 서정두 시인께 사사를 다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그분들과 인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연이 미리 정해져 있는 민연은 없더라고요. 민연을 만들어가는 거지. 제가 김구영 선생은 그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고 현대문학 같은 데 참 워낙에 많은 시를 발표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문학지를 좀 많이 봤는데 김구영 선생님 시가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분들은 별로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굉장히 불교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풍기는 그런 시를 썼는데 특히 산문시를 많이 써서 이제 시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시가 굉장히 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 제가 대학교를 떨어지고 2차 대학인 성균관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관은 행정학과를 갔지만 그 김구영 선생이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성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문학과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행정학과 수업보다는 국문학과 수업을 더 많이 들으러 갔죠. 그래서 그 국문학과 생인들 알았어요. 거기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근데 사실은 도강을 한 거죠. 거기서 도강을 했고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그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는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불교 유불선을 아마 거의 다 하신 분이고 절에 오래 계셨었으니까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나이를 이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이 연세가 1922년생, 우리 아버지가 1913년생, 우리 어머니가 1915년생, 미당 서정주 선생이 1915년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조금 후배 되시는데 특히 그분이 저의 또 매력을 끌은 것 중에 하나가 서예를 하십니다. 김구영 선생 나중에 이제 혹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주 독특한 붓글씨도 쓰신 분이라서 저하고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사사받았다는 쫓아다닌 거죠. 그분의 강의를 들으러 많이 하고. 그 뒤에 이제 미당 선생도 약간 불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고 계시는데 참고로 저는 교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미당 선생님은 워낙이 뭐 유명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 미당 선생을 어떻게든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왕이면 유명한 사람한테 배우고 싶더라고요. 미당 선생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현대문학사에 가서 미당 서정주 선생 주소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젊은 친구가 와서 좀 그 얘기하니까 그래도 기특하다고 주시더라고요. 그 주소를 가지고 당시 이제 봉천동 예수님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서정주 집을 갔더니 문 앞에 문턱에 걸터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제가 오니까 어서 가. 그분이 저를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날 시 얘기도 많이 했고 맥주도 많이 마셨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방을 보니까 책이 거의 없어요. 그 앉아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방에.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왜 대시인의 방에 책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책은 무거워서 다 지하실에 있어. 지하실에 있다고 자랑만 하고 저희 이제 보시는 못했죠. 그 뒤로 가끔 찾아가서 리다 선생님 얘기하는데 리다 선생님 굉장히 저를 믿어주셨죠. 매주 와라. 또 시가 왜 1학년생이 아니고 4학년생 시를 쓰느냐 이런 칭찬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하고 훌륭했던 특히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겼던 그런 분들한테서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구영 선생님은 저한테도 좀 생소합니다. 그때 성균관대학교 시절에 성균 음악상을 받기도 하셨잖아요. 네. 일찍부터 그런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치 쪽을 택하셔서 국문학을 계속 하고 시를 쓰고 그러셨으면 올렸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 이 사람을 걸친 데가 많죠. 걸친 데가. 그런데 저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를 쓴 게 아니고 써졌습니다. 저희 집안이 온통 아버지 때부터 한시를 가지고 붓글씨를 쓰는 집안이라 거의 한시도 안 읽은 시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읽었었고 또 저희 형님이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당시에 소설가 데뷔를 하셨고 저희 큰형님, 둘째, 누님까지 거의 다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몸에 배어들었다고 하는 게 옳겠죠. 하나하나를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우리 어떤 교수님이 목유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눈목자, 눈에 젖어들고 귀에 물들었다.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은 멋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몸에 좀 배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성균관대학을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국문학과나 영문학과 이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묘하게 성균관대학을 가면서 행정학과를 입학을 합니다. 근데 행정학과를 다 다닌 게 아니고 1학년만 딱 마치고 고려대학교로 또 옮깁니다. 그때 이제 성균관대학교 1학년 때 아까 이제 김구현 선생님 이렇게 강의도 듣고 했지만 성균문학상 제도가 있는데 시를 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성균문학상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을 뿐이고요. 그때 이제 성균지에 시가 실리고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로 또 도망왔으니까. 왜 옮겼어요? 네? 왜 옮기셨어요?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대학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학을 떨어지고 성대를 갔는데 내가 마음에 안 먹었던 대학이다 보니까 꼭 내가 안 다녀야 될 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을 고려대학교로 옮겼는데 고려대학교도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회가 생겨서 간 것이 또 그게 그 당시에는 편입도 시험이 있어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합격이 되니까 또 갔죠. 가서 거기 가서도 또 팔자가 안 풀리려니까 법학과를 또 갑니다. 법학과 간 게 이제 죄죠. 법학과 가다 보니까 법학과를 가면 거의 다 고시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고시 공부를 했는데 사법고시 공부를 한 5, 6개월 하다가 정말 비위 안 맞더구나 그거에 다행히 법 쪽에는 안 가고 졸업은 법학과로 했습니다만은 행정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행정고시가 합격한 바람에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이 돼서 길을 가다 보니까 웬만큼 계획이 못하니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왔는데 이와 할 바에는 잘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네, 참 독특한 행보를 하셨어요. 이게 성균관 대학은 성균 문학성만 받고 나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도망왔죠. 거기 성균 서도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1년간 쭉 있었고. 그래서 참 좋은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님은 주로 이번 시집에서 꽃에 대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무엇이 주로 시선을 사로잡고 시가 되는지, 무엇이 시인님 가슴에 닿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무슨 정답처럼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그 무엇도 다 시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무렵에 아마 김춘수 시인이 워낙 유명하게 되고 꽃이라는 시가 이제 워낙 상징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지금 봐도 그 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김춘수 시인은 참 복도 많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나도 저런 시 하나 써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시를 이제 읽다 보니까 꽃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현상으로 바라보이는 꽃이 아니죠. 거의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 뒤에 시를 쓰면서 이제 꽃을 많이 거명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생물도감도 많이 봤고요.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꽃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 꽃을 많이 바라보면서 어딘가 뭐 인간이 그렇건 뭐 누가 됐든 도달해야 될 어떤 순수한 마음 상태라든지 뭐 아름다움의 상태라든지 뭐 어떤 진지함 뭐 이런 것들의 상징을 꽃이라는 것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꽃이 많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인쇄물을 불꽃놀이하고 흰눈이 내린다를 배우고 했습니다. 불꽃놀이는 사실 이번 모란속을 걷다에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 베트남은 힘이 세다 거기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누구나가 자기 시는 아쉽기도 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다 자기 시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불꽃놀이라는 시는 지난번 두 번째 시집 베트남은 힘이 세다에 이제 들어간 시인데, 그게 제가 정치를 결심할 때 쓴 시입니다.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불꽃을 어느 날 바라보면서 이 폭죽이 이제 터지잖아요. 사정없이 터지면서 뻗어나가는 그 장면이, 인간 내 삶도 이렇게 언젠가는 확실하게 터져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터치라면 확실하게 터쳐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불꽃놀이라는 시를 써서 한번 줘보세요. 저는 못 드니까요, 절대로. 네. 그 마지막에 버리면, 너를 던져버리면 세상은 환호한다. 아, 나를 이 세상에 한번 확실하게 던져보자는 느낌을 표현한 거죠. 너를 부셔버리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적당히 몸살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부서질 정도로 던져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날려버리면 세상은 황홀해진다. 그러니까 나를 완벽하게 산화시켜서 세상에 던져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그때 정치를 하되 확실하게 나를 던지고 부셔버리고 날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꽃놀이라는 시를 썼었기 때문에, 그 시가 저한테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뽑은 것이 좋은 시라서 뽑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뽑으라 해서 흰눈이 내린다. 제가 또 우리 송희 시인이 말씀하셔서 뽑았는데, 이 시도 지극히 평범한 시로 보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이 불꽃놀이와 정반대편에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가끔은 뭐 창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카페에 앉아서 뭐 혼자 먼 사람들은 생각도 하는데, 정치 안 해보셨죠? 생각보다 힘듭니다. 재미있는 것보다는 힘든 시간이 훨씬 많고요. 정말 피곤하다, 내가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아픕니다. 정말 세상은 다루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흰눈이 내리는데 눈도 막 사정없이 쏟아지는 눈도 있지만 그 하얀 눈이 아주 마른 눈이 내리잖아요. 하늘 내리는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팔자가 영 힘든 거예요. 저 흰눈을 바라보니까 정말 여유 만만하게 할 일 없는 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삼자락 휘날리듯 흰눈이 내린다. 저리 홀가분하게 지내온 날이 몇 날이나 되는지 갸웃갸웃 흰눈이 내린다. 그 흰눈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홀가분하게 한 번도 못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흰눈이 내리는 것을 뭐 낭만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제 인생을 이 정치 속에서 이 험난한 인생을 흰눈으로 대비하면서 나를 이제 지금 달래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중간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숨소리 거칠고 커진 몸무게처럼 지친 날들이 너울너울 흩어져 내리고 그 눈을 보면서 지나갔던 내 힘든 날들이 다 저렇게 내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남들은 어떻게 살까? 이 정치 바깥에는 뭐가 내릴까?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 바깥쪽에서 지금 하늘 아래서 눈이 내리는데 하늘 저 밖에는 무엇이 내릴까? 너울너울 흰눈이 내리는데 이 지구 밖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 이 우주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위안하고 싶은 것은 이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냥 이렇게 흰눈만 내리는 걸로만 보는 그야말로 흰눈을 내리는 모습을 쓴 시인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내 마음 상태를 읊었다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인님이 지난번에 그 한글 서예 지금 알리기 K 서예전도 제가 잠깐 봤었는데요. 거침없이 쓴다가 주제였는데 아까 불꽃놀이 시인님 얼굴 보면은 용안이라고 못하고 굉장히 순하고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거침없이라는 그 단어가 시에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렇게 거침없이가 솟아나올까 불꽃놀이에서 엿봤고요. 양병호 교수는 작품평에서 낭만주의와 순수 서정주의 시학이라고 평하고 있고요. 또한 이 요즘 시와 다르게 무기교 기교를 사용하여 표상하고자 하는 주제를 순수하게 드러낸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작품 모란속을 걷다 이 작품이 되게 인상적이고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제목 다 왔고요. 그래서 숨지기게 됐습니다. 모란속을 걷다 해서 그렇게 모란속을 들어가는데 무섭고 또 정성스럽게 들어갔더니 동이 트고 있었고 나중에는 무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 과정을 굉장히 철학이 들어있고 어떤 아까도 우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문인데 그냥 저절로 시가 나한테 솟아 나온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작가들이나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작품도 살짝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란속을 걷다. 모란속을 걷다. 이게 일단 제목이 서정적이잖아요. 네. 서정적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멋있으려고만 쓴 시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번 잠깐 볼게요. 뭘 전 늘 생각하면서 사냐면 알미란 게 무엇일까?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규태 우리 전 부교육감님이 아까 우리 행시 8년 후배입니다. 그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진 않았지만 뭔가 낯선 것들, 뭔가 다른 것들, 뭔가 새로운 것들 아마 문화 예술은 거의 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같다면 비슷하다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 서예가로서 가장 이름을 우리가 높이 보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요. 나는 격파하게 생기지 않은 글씨는 보러 가지도 않는다.
이 추상된 글씨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추상글씨 왜 이런 걸 잘 썼다고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묻죠. 한석봉 선생 글씨 잘 쓴다고 소문 났는데 한석봉 선생은 서예가적인 측면에서 대단하다라고 높이 평가하는 서예가는 많지 않습니다. 왜? 비슷비슷한 글이 많기 때문이죠. 그 한석봉이는 임금님 밑에서 임금님에 올리는 문서를 작성하던 서상관이라는 벼슬을 했던 분인데 반듯하게 쓸 수밖에 없었죠. 관청에 가면 옛날에는 차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 3년 내 차드사였습니다. 차드사는 똑같은 글씨를 쓰면 예술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죠. 그냥 잘 쓰는 거죠. 반듯하고 읽기 쉽게 잘 쓰는 것과 예술적으로 쓴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이제 거침없이 쓴다는 얘기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정해진 법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서예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서예가들이 여러분 이제 서예 하시는 분도 있고 학원 다니신 분도 있고 뭐 출품하신 분도 있겠지만 서예학원에 가면 거의 다 선생님 글씨를 씁니다. 특히 중국에 고양순이 안진경이 어떻고 왕이지가 어떻고 그 옛날 명필이라고 했던 분의 글씨를 그대로 본받아서 씁니다. 왕이지 글씨는 왕이지 한 사람이면 됩니다. 또 다른 왕이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 다른 추사가 필요치 않다. 저는 그래서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나가 존재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됩니다. 나다운 글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다운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붓은 반드시 세 손가락으로 잡아서 세워서 굽혀서 데쳐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써버릇하면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붓을 연필 잡듯이 잡으면 안 된다는 법 어디 혹시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 선생님이 배운 자기 방식을 고집해서 가르칠 뿐이지 옳은 것은 꼭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침없이 쓴다는 얘기는 어떤 과거의 방식, 선생님의 방식, 어떤 틀에 집착하지 마라. 벗어나라는 거죠. 과감하게 벗어나야 개성 있는 글씨도 나오는 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시도 누군가 잘 쓰신 분들은 시를 보고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윤동주 시인도 나무 시집을 읽으면 책장이 새까말 정도로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예하시는 분이니까 늘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배울 때는 선생님 글씨 같지 않을까 봐서 고민하고 내 작품 할 때는 선생님 글씨 같을까 봐서 고민해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르다와 새롭다는 틀리다하고는 다 다릅니다. 틀린 것은 비교 대상이 없이 그냥 뭐가 됐든 잘못된 거고요. 다른 것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다르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것은 비교 대상이 있건 없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할 때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 이왕이면 다르게 아니면 최대한 새롭게 쓰는 것이 진정한 자기의 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거침없이 쓰라는 말을 우리 서예인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다 거침없이 잘 써지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모란 속을 걷다. 이걸 해석을 하다가 말았네. 잠깐만. 이 모란 속을 걷다를 보면은 그 말하자면 정말 저는 이제 명상하는 사람으로서 꼭 한편의 명상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초보자 그 자세에서부터 깊이 천천히
숨죽이면서 들어가서 어느 정점에 이르는 그 과정밭에서 되게 호감이 가서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연상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아까 알미라는 단어를 제가 알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됩니다. 제가 김현주 회장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김현주 회장을 알 수 없습니다. 만나야죠. 만나서도 또 가까이 다가가고 이왕이면 손도 한번 잡아보고 또 웬만하면 한번 끌어안아도 보고 그리고 좀 더 알겠죠. 모란을 아는데 모란 속을 들어가 보지 않고 모란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대학이라고는 노르맹자 중용 대학인 사서삼경 중에 대학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경물치지라는 사자성어를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물 만물에 도달을 해야 지식에 이른다는 경물치지라는 사자성어였는데 세상만사 인간도 그렇고 만물 사물도 그렇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도 다가가지 않고 바라본다고 안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 모란 속을 걸어서 결국 모란에 다가가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알매 도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만큼 걷다 보니까 드디어 모란에 대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일까? 어렵지 아직도. 모란 속을 걸어도 다 모릅니다. 모란을 안다는 건 거의 힘든 일이고 모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알매에 대한 추구를 하는 과정을 굉장히 서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들으셨으니까요. 네. 그걸 한번 낭송하시면 어떨까요? 뭐라도 그렇다. 이거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청명한 어느 봄날 나는 천천히 모란에게로 다가간다. 모란 앞에 서서 모란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모란의 얼굴 표정을 살폈다. 안심한 모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는 두려운 눈으로 모란의 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손으로 내 눈을 비비고 목을 길게 늘여 더 깊숙이 모란의 속을 살펴보았다. 모란의 깊은 속 어디에선가 천천히 동이 터오고 있었다. 깊은 곳 구석구석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서서히 그 무엇인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발가벗은 몸으로 모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모란 속은 그 어떤 모를 것들로 가득하여 몰입할수록 신비로움이 나를 감싼다. 모란을 만나 모란의 깊은 속을 걸으며 나는 드디어 모란에 대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일까. 모란이 살며시 팔을 뻗어 나를 껴안았다. 나는 모란의 품에 안겨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제야 나는 당신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런 시였습니다. 여기서 모란을 이렇게 속에 들어가다가 용기를 내서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모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 집사람들 직살나게 혼났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여쭈려고 했더니 그 굉장히 혼났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왜 하필 옷을 벗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냐고 하시려고 했더니 이미 그냥 미리 인실직고를 해버리시고 워낙 혼을 나가지고 야해서 좋아요. 글쎄 뭐그 꽃이 굳이 뭐 여성이고 남성이다라는 그런 원형 상징적이라고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꽃보다는 나무에게 주의가 많이 가거든요. 나무? 근데 우리 시인님은 주로 그 나무보다는 꽃의 그 과정, 사계의 과정에 굉장히 깊이 사상이나 철학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꽃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잠시 조금만 나무를 대하는 시인님의 태도라든가 성격. 제가 나무 아래 눕다라는 시가 있을 거예요. 이번 그 세종시에서 했던 전시에도 제가 이제 나무 아래 눕다라는 시를 썼고 그림으로 그렸고 제가 붓글씨를 써서 시, 서, 화가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나무는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전체 완성되어진 어떤 상태로서의 나무, 꽃은 그 전체 중에 한 부분으로서 어떤 결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부분으로서의 뭔가 결국은 끝에 가서 이제 도달하고야만 꽃이 좀 더 시적인 것으로는 표현하기가 유리하고 완벽한 것들은 뭔가 좀 부족하고 비어있고 뭐 모자라고 뭐 이럴 때 그게 시적 용어로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무지하게 기쁘고 아름다운 것보다 뭔가 서글프고 뭐 쓸쓸하고 막 이런 게 또 문학적으로 좀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해보신 것 같지만 그래서 꽃에게 부분으로서의 꽃애한테 원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꽃을 좀 더 많이 쓰고 나무도 많이 하지만은 나무는 일단 그 자체로서는 완결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도 자꾸 지사님이라고 시인님. 시인님도 이렇게 보면은 그 완전히 그 잘 다듬어진 나무 같아 보였어요. 아닌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이사님이요? 뭐야 낭독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성중 중에 또 이미 또 앞서서 다 했고요. 지금 시서화를 계속 자랑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낭독을 안 하시면 노래라도 한 자리 해야 되거든요. 맞아. 어디나 이렇게 다 계시고 그 노래를 완전히 가사 외우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아니 길게 하면 시간상 안 되고요. 그 저는 뭐 어떤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노래 자체는 다 좋아하고요. 언제 하여튼 시간 나면 노래방이라도 뭐 가자고 한 번이나 해보세요.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제일 손해 본 게 못 놀아본 겁니다. 노래방 안 간 게 17, 18년 됐고요. 그보다 더한 어떤 유흥계통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노래 안 나는. 네, 그래서 자르시는 단가 중에 사철가를 좀 듣고 싶은데. 그게 너무 많이 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가사 좀 외우는 게 사철가인가요? 네. 이산저산 이산저산. 꽃이 피니 어이. 분명코 범이로구나 얼쑤다.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한심보구나 어이.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어이.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어이.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방유 흔들 쓸때 있나 어이. 돌아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오면 조금 방조승화시라 어이. 어이. 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품 요단해도 잘한다.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구한
풍기도 어떠한 거. 좋아하시면 시간 관계 땡 하려고 했어요. 사찰가 부른 중에 굉장히 길게 부른 날이에요. 네, 잘하시네요, 교장님. 지금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다시 서화에 능하신데요. 지금 한글로 쓰는 서예를 세계에 알리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 세종시에서도 초대해가지고 그 성황리에 K 서예전을 마쳤습니다. 한글 서예에 대한 포부를 잠깐만 들려주세요. 그건 제가 이제 약간은 좀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예 많이 보셨고 뭐 또 가까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정치 쪽에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서예도 여러분 생각과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서예인데 왜 한문을 주로 쓰는가가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당연히 서예가 중국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한문 서예를 하셔서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해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서예가 요즘 젊은이들로부터 결코 칭찬받는 예술 장르가 아니더라고요. 자꾸 멀리 가고 원인을 살펴봤더니 아무도 모르는 한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영어를 쓰라면 하겠는데 한문을 쓰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예인데 한글을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어서 600년이 다 됐는데 왜 우리 문자를 예술로 소재로 삼지 않고 중국 문자를 예술로 소재로 삼는다는 분명히 잘못됐다. 한문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서예의 주된 소재가 한문이어야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못마땅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시 때 이제 한글이 주인되는 한국 서예를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서예 보시면 전부 거꾸로 쓰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썼다는 걸 여러분 아마 관심 갖고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 중에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꾸로 쓰는 사람을 봤나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쓰는데 왜 서예가들만 거꾸로 쓸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예가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한문 쓰는 거 이제 그만두고 왜 거꾸로 쓰지? 그랬더니 그거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굳이 답 하는 사람이 관행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행은 다 옳은 건가요?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돼서 제가 작년에 그 두 개를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서의 정체성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전시를 해서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의 전시도 제가 하러 간 게 아니고 세종시에서 신신당부에서 갔습니다. 바로 그 당신이 하는 주장이 우리 세종대왕을 섬기는 세종시한테는 너무나 딱 맞습니다. 와서 전시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종시의 후원으로 제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놀아야 되는데 또 할 수 없이 가서 했고요. 이제 그 여파로 지금 뉴욕에서 전시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저긴데 아르헨티나에 지금 내일모레 갑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가 수교하고 이민 진치가 6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글서에 20점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 서예가 진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제가 글씨를 잘 씁니다, 못 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서예의 정체성이 제대로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치적인 일을 마치시고 문단에 와 오셔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일과 따뜻한 시선으로 독자에게 위로가 되는 시가 속에서 막 나올 때마다 참지 말고 쓰셔서 이 지역에 큰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하진 시인을 모시고 함께한 사단법인 전주문현 피태가 마련한 작은 콘서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